문장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문장 1, 문장 2, 문장 3, 문장 4 이렇게 문장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통된 생각 덩어리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문장이 만나 이루어진 공통된 생각 덩어리를 우리는 문단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자, 아빠, 엄마, 형, 그 다음에 나, 누나, 나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있어요. 이렇게. 이 가족 구성원이 모여서 이루어진 생활 공동체를 뭐라고 해요, 여러분? 그죠? 가족이라고 하죠. 가족은 생활 공동체고요. 문단은 생각 공동체예요. 자, 여러분. 아빠, 엄마, 형, 누나, 나가 하나의 가족을 이룰 때는요. 적어도 가족 간에는 생각이 같아야 돼요. 왜? 가족 공동체니까. 마찬가지로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문단을 이룰 때는 적어도 문장 간에는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왜? 생각 공동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문단은 항상 기억해. 생각 공동체야. 그 다음에 이 가족은 가족 구성원을 이끌어가는 누가 필요해요? 가족 구성원을 이끌어 나가는 누가 필요하죠? 이 가족 공동체에는 가장이 필요하죠. 그렇죠? 가장. 가족 구성원의 생각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가장이 필요해요. 가장은 대개 그 집안의 아빠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죠? 문단도 마찬가지예요. 문장이 모여서 이루어진 생각 공동체가 문단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중심 생각이 있어야 돼요. 중심 생각. 생각 공동체이긴 하지만 중심이 되는 생각이 꼭 필요해요. 그 중심 생각을 우린 주지라고 한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렇죠? 주지. 그러면 주지는 대개 첫 번째 문장이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주지는 첫 번째 문장이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장을 아빠가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빠가 아닌 엄마가 가장이 돼도 되고요. 형이 가장이 돼도 돼요. 알겠습니까? 심지어 내가 가장이 돼도 돼요. 반드시 아빠가 가장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가장이 될 수 있어요. 단 아무나 가장이 될 수는 없어요.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자질이 필요합니다. 그 가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바로 뭐냐면 나머지 가족 구성원을 포용할 수 있는 이 포용적 리더십이 가장에게 필요한 제1의 자질입니다. 포용력. 즉 아빠가 가장이 되려면 가장으로서의 포용력을 가지고 엄마, 형, 누나, 나를 모두 감싸 안을 수 있어야 해요. 그게 가장의 제1 자질이에요. 내가 가장이 돼도 된다니까? 단 내가 뭐가 있어야 돼? 나머지 가족 구성원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중심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 즉 주지가 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반드시 첫 번째 문장이 주지가 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장 2가 주지가 돼도 되고요. 문장 4가 주지가 돼도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단 역시 주지가 되기 위한 자질이 필요합니다. 주지 문장의 자질.
마찬가지입니다. 가장과 똑같아서 주지 문장은 나머지 문장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중심 문장은 나머지 문장의 의미를 감싸 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지를 일반적 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 진술, 그러니까 구체적 진술의 반대말이야. 적어도 구체적인 문장들을 포함하려면 일반적이어야 돼. 그게 주지 문장의 특성, 첫 번째 자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장 1, 문장 2, 문장 3, 문장 4에서 뭐가 주지가 되는지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포괄적인 문장이 뭔지 찾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주지 문장이거든. 일반적 진술이 주지가 된다. 예를 들어 볼게요. 꽃이 예쁘다. 튤립이 예쁘다. 백합이 예쁘다. 장미가 예쁘다. 이렇게 4개의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4개의 문장에서 가장 포괄적인 문장, 가장 일반적인 문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 꽃이 예쁘다. 꽃이 예쁘다. 자, 이렇게 쓰면 돼요. 꽃이 예쁘다. 자, 왜냐하면 튤립은 꽃인데 예쁘다. 그리고 백합도 꽃인데 예쁘다. 장미도 꽃인데 예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럼 결국은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예쁘다를 말하고 싶은 거지. 얘가 중심 내용이 되는 거야. 반대로 해도 되겠지, 반대로. 자, 1. 장미는 꽃인데 예쁘다. 2. 백합은 꽃인데 예쁘다. 3. 튤립도 꽃인데 예쁘다. 자, 그러니까 꽃은 예쁘다라고 하면 뭐가 주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마지막 문장이 주지가 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일반적인 진술이 주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진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아빠가 이제 포용력을 가지고 가장의 역할을 수행할 때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느냐? 엄마, 형, 누나, 나의 역할은 뭘까? 바로 아빠인, 가장인 아빠를 뭐 해야 돼, 여러분? 가장인 아빠를 서포트하는 거야. 그게 나머지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지, 그치? 그쵸? 서포트.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주지라고 한다면 나머지 문장들은 첫 번째 문장인 주지를 뭐 해야 돼, 여러분? 뒷받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문장들을 뒷받침 문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무슨 문장과 주지 문장과 여러 개의 무슨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하나의 가족에는, 그죠? 하나의 가족에는 한 명의 가장과 여러 명의 누구로 이루어진다? 가족 구성원, 즉 서포트하는, 그죠? 가족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가족 구성원이 서포트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 이제 근데 엄마는 어떻게 서포트를 할 수가 있겠어? 엄마는 맞벌이를 해가지고 서포트를 해. 맞벌이. 그 다음에 형은 이제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서포트를 할 수 있겠지. 누나는 뭐 이제 동생을 돌보는 거, 그쵸? 그죠, 여러분? 이렇게. 각각의 역할, 나는 이제 공부. 이렇게 각각의 역할로 뭘 한다? 서포트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채워줘야지. 아버지는 큰 그림, 아버지는 빅피처, 큰 그림만 그리는 거야. 큰 그림. 나머지 세부적인 건 누가 해줘야 돼? 가족 구성원들이 채워줘야지. 뒷받침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장 1은 일반적 진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반적 진술은요, 넓어서 좋아요. 그죠? 왜? 다 감싸줄 수 있으니까. 대신 약점이 있죠. 넓어서 좋은 만큼 빈틈이 있습니다. 빈틈이 많아. 틈이 많아. 그 많은 틈들을 누가 채워줘야 돼요? 뒷받침 문장이 채워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뒷받침 문장은 무슨 진술이야? 일반적 진술이 아니라 구체적 진술이어야 돼요. 왜? 빈틈을 채워줘야 되니까. 그 빈틈을 채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그 빈틈을 채우는 방법이,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뒷받침할 수 있겠죠. 그쵸? 그쵸? 예를 들어줘서 빈틈을 채울 수 있겠지. 또 비유, 빗대는 방법으로 뒷받침할 수가 있겠고, 또 분류하는 방법, 분류, 분석, 또 뭐 인용, 또 상술, 상세히 서술하는 걸 상술이라고 그래. 다양한 방법으로 뒷받침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뒷받침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자, 부연이란 말을 써요. 부연. 부연이란 말은 덧붙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쓰잖아, 지금. 자, 어떤 말을 하고 나서 부연하자면 이런 말 쓰잖아. 그렇죠? 부연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뒷받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일반적으로 그냥 부연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 꽃이 예쁘다가 주지야. 그럼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여러분? 이거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이란 얘기는 이것 가지고 요 담겨져 있는 문장의 의미 가지고 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야. 왜 꽃이 예쁜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 가지고는. 그죠? 그냥 꽃이 예쁘다고만 했을 뿐 어떤 근거로 꽃이 예쁜지 알 수가 없어. 그럼 일반적인 거야. 어떤 근거로 꽃이 예쁜지를 나머지 문장이 채워줘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뒷받침이라고 한다고.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어떤 방법으로 뒷받침한 거야? 튤립, 백합, 장미를 뭘 들어준 거야? 사례를 들어준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주지고 얘가 뭐가 되는 거지? 예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런 걸 우리는 문장의 짜임이라고 해요. 문단의 짜임.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아빠, 엄마, 형, 누나, 나 이렇게 이제 가족 구성원, 생각 공동체인데, 근데 만약 형이 머리가 컸어요. 결혼했어. 그래서 형이 아빠하고 좀 생각이 달라. 우리 가족 구성원하고 생각이 좀 달라졌어, 형이. 그러면은요, 여러분, 형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왜? 가족은 생각 공동체니까. 그럼 형은 나와서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족 2가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다를 때는 하나의 가족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 가족은 생각이 통일돼야 돼. 마찬가지야. 문장 1, 문장 2, 문장 3, 문장 4 중에서 생각이 다른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은 들어가 있어는 안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 나와서 뭐가 돼야 돼? 문단 1 말고 뭐가 돼야 돼? 문단 2. 즉 새로운 문단을 만들어야 돼.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단과 문단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생각의 차이야. 생각이 달라지면 문단이 바뀝니다. 바꿔 말하면 그래서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어떤 생각만 있어야 된다? 하나의 중심 생각만 있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글의 통일성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직렬구조, 글의 구조가 이제 직렬구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직렬구조에서 앞에가 주지고 그죠? 뒤에가 부연인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뒷받침. 주지가 앞에 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주지가 앞에 있는 경우는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뭐라고 한다고요?
부연이라고 한다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아까 직렬구조에서 주지가 뒤에 있는 경우도 있었죠, 그죠? 주지 뒤에 있는 경우 있었잖아, 그렇죠, 여러분? 있었죠? 뭐 그런데, 그러나, 그죠? 이런 전환관계나 여러분 역접관계는 주지가 뒤에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쵸? 그럼 앞에가 뭐냐, 앞에가. 앞에 뭐 와야 돼? 앞에가 주지면 뒤에는 뒷받침이 와야 되잖아. 그 뒷받침을 뭐라고 한다고? 부연이라고 한다고. 그럼 뒤에가 주지면 앞에는 뭐가 와야 돼? 앞받침이 와야 되지. 뒷받침은 뒤에서 하는 거니까. 문장 4가 주지가 될 수 있다고. 그럼 나머지 문장이 뭘 해줘야 된다고? 앞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알겠어요? 자, 이 앞받침을 뭐라고 한다, 여러분? 앞받침을 전제라고 해요. 전제. 그러니까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야, 주지. 근데 그 얘기를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앞에다 뭘 깔아준다고, 여러분. 그죠? 밑밥을 깔아준다고, 밑밥.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깔아주는 밑밥. 알겠습니까, 여러분? 고기 낚을 때 낚시를 하기 전에 먼저 밑밥을 뿌려준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고기를 잡는 거지. 어떤 말을 하기에 앞서서 그 말을 하려고 미리 깔아주는 말. 그 말을 뭐라고 한다고? 전제 혹은 배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직렬구조는 주지, 부연 혹은 전제, 주지 관계를 말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지와 부연입니다. 자,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자는 것이 국수주의나 배타주의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왕성한 창조적 정신은 선진문화 섭취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다만 새로운 민족문화 창조가 단순히 과거의 묵수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단순한 외래문화 모방도 아닌 것임은 스스로 명백한 일이다 라고 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보충했어요.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통을 계승하자는 것이 결코 배타주의나 국수주의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전통은 선진 문화 섭취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섭취, 선진 문화를 섭취하는데 오픈되어 있다. 그게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 놓고 이 부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선진 문화를 막 가지고 오는 것도 전통일 수 있겠네? 자,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덧붙였어. 뭐라고 덧붙였어? 자, 다만 새로운 민족문화의 창조가 과거의 것을 단순히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외래문화를 그냥 막 가지고 오는 것도 전통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내용을 덧붙인 거야. 앞에 일반적인 진술에 빠져 있으니까 일반적인 진술에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을 뒤에 덧붙인 거라고 여러분. 전통 수용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해서 이걸 덧붙인 거지, 여러분. 무조건적인 외래문화 수용은 바람직한 전통 수용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덧붙인 거라고.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앞에 주지, 앞에 빠진 내용을 덧붙였으니까 부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김치가 침체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고지듣지 않을지 모르나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 단어는 훈몽자회의 딤체쇼라고 보이는데 이 딤체가 김체를 거쳐 김치가 된 것이다. 자, 앞에서 여러분, 자, 김치가 어디에서 왔다? 침체에서 왔다라고 해서 뭐 했어, 여러분? 그게 중심 내용이야. 그리고 뒤에서 뒷받침했잖아, 그렇죠? 훈몽자회에 따르면 이렇게 덧붙였지, 그지? 이게 주지부연이야. 주지부연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앞에가 뭐라고 볼 수 있어, 여러분? 김치는 어디에서 왔다? 침체에서 왔다 해서 주장이고, 그죠? 주장이고, 그 다음에 자, 덧붙였는데 근거를 들었지, 그치? 근거. 그래서 여러분 주장과 근거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주장과 근거도 결국은 주지부연의 방식이 한 가지인 거지. 알겠어요? 앞에가 중심 내용이고 뒤가 뒷받침인 거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앞에가 원인이고 뒤가 결과인 겁니다. 열대우림의 지표,
즉 땅의 표면에는 낙엽이나 잔가지가 덮여 있지 않다. 생물이 죽으면 온갖 종류의 생물이 그 시체를 먹어치우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열대우림의 토양에는 낙엽의 부식 양분이 공급되지 않는다. 이 얘기 왜 한 거야, 여러분? 이 얘기 왜 한 거야? 열대우림 지표 얘기 왜 한 거야? 열대우림 그 지표에는 낙엽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얘기 왜 한 거야? 아, 뒤에 보세요. 그래서 열대우림은 나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토양이 척박하대. 그쵸? 이 얘기 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요 얘기 하려고 앞에다가 열대우림 지표에, 그죠? 낙엽이 쌓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미리 한 거지. 그치? 그럼 앞에 있는 얘기는 뒤에 있는 얘기를 끌어오기 위한 뭐였다, 여러분? 밑밥이었어. 밑밥. 그래서 뭐라고 그래? 전제주지라고 하는 거야. 물론 원인과 결과로 해도 관계없겠지. 그죠? 앞에가 원인이고 뒤가 결과였으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 전제주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이긴 하지만 이 원인과 결과를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여러분 이 뒤에 있는 결과를 얘기하려고 앞에 원인을 제시한 거란 말이야. 그치? 얘는 어디에 속한다? 전제주지의 큰 틀에 포함된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네 번째입니다. 현대사회의 한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는 도시화 현상은 세계적인 규모로 파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 이외의 지역에도 도시적 생활 양식 및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대중문화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도 점차 고주화되어 가고 있는 도시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그 해체와 재편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농민의 생활과 의식도 차차 변형을 가져오고 있다. 자, 이 글쓴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나라 농촌의 변화야. 우리나라 농촌 의식의 변화. 이걸 얘기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농촌 의식 변화를 여러분 대뜸 얘기하면 안 되니까 먼저 앞에다가 밑밥으로 전 세계적인 무슨 현상을 얘기해 준 거야? 전 세계적인 도시화 현상을 먼저 밑밥으로 쭉 얘기해 주고, 그럼 봐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전 세계 일부잖아. 그쵸? 그죠? 도시화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면 우리나라도 전 세계의 일부이고, 따라서 우리나라 농촌도 전 세계의 일부니까 당연히 뭐가 이루어져야 돼? 도시화되는 방향으로 의식이 변화되어야겠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촌이 도시화되는 방향으로 의식이 변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려고 전세적인 도시화 현상을 앞에다 얘기한 거지. 그럼 앞에 있는 얘기는 뒤에 있는 얘기를 하기 위한 뭐였다 여러분? 전제. 그죠? 뒤에가 주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제는 뒤에 있는 얘기를 하기 위한 밑바탕. 알겠습니까 여러분? 밑바탕. 그게 전제입니다. 자, 다음 주지와 상술입니다. 상세할 상자에 서술할 술자야. 그러니까 상세하게 풀어서 서술하는 걸 상술이라고 한다. 지하의 영구 동토층이 있는 툰드라 지대는 주로 북극 지방에 있다. 이거 일반적이야. 빈틈이 많아. 빈틈이 숭숭숭숭 뚫렸어. 영구 동토층이 있는 툰드라 지대가 북극 지방 어디에 있는데 도대체 어디? 자, 툰드라 지대는 북방 수림대와 북극해 사이에 있는 극지점을 중심으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있죠. 그렇죠? 하나의 띠를 이루고 있다. 북극의 툰드라 지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래스카, 캐나다, 그린란드, 스칸디나비아를 거쳐서 시베리아에 이르는 지역으로 이렇게 그렇죠? 구체적으로 풀어줬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뭐라고 해서? 툰드라 지대는 북극 지방이 있다라고 해서 북극 지방 너무 일반적으로 얘기했다면 너무 일반적. 그죠? 일반적이야 이런 거. 그죠? 도대체 북극 어딘데? 그래놓고 뒤에서 그죠? 무슨 대지야? 어느 나라 이렇게 쭉 풀어주고 있단 말이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상수. 그 다음 사례를 들어 보여주는 걸 예시라고 합니다. 주제와 예시. 정보기기는 우리의 경험 세계를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자, 여러분. 이거 일반적 진술이야? 구체적 진술이야? 정보기기가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대. 어디서? 시간, 사회, 공간적 제약에서. 일반적이야? 구체적이야? 알 수가 없거든. 도대체 어떻게 시간적 제약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지, 어떻게 사회적 제약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지 알 수 없단 말이야. 그쵸? 일반적이야 여러분. 구멍이 숭숭 뚫렸어. 그걸 채워줘야 된다고.
미국에 가 있는 아들에게 거는 국제 전화는 태평양이라는 공간을 초월하게 해주고, 즉 국제 전화가, 즉 뭐가 여러분, 정보기기가, 그죠? 태평양이라는 공간적 제약을 초월하게 해주잖아. 또 컴퓨터는 수년 걸릴 계산을, 컴퓨터 정보기기고 수년 걸릴 계산을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해치워, 그쵸? 그럼 뭐야? 시간적 제약을 벗어나게 해줬잖아. 또 세계 유명 도서관의 모든 정보를 자기 방의 개인 컴퓨터로 얻을 수 있게 해서 정보기기가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나게 해줬잖아. 그치?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앞에를 주지라고 하는 거고 뒤에를 뭐라고 하는 거야? 예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대등관계. 1년 내내 북극에 사는 흰꼬리 메딸은 겨울에 눈에 대한 보색으로 하얀 깃털이 난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 깃털의 색깔이 툰드라의 여름과 잘 조화되는 얼룩덜룩한 색으로 변한다. 자, 흰꼬리 메딸의 첫 번째 문장에서는 흰꼬리 메딸의 보호색인데 뭐? 겨울 보호색, 그치? 눈과 같은 하얀색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흰꼬리 메딸의 보호색인데 여름 보호색, 그치? 얼룩덜룩한 색. 그럼 둘은 무슨 관계야? 대등관계지 뭐야, 그치?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다음 세 번째, 알을 깨뜨리고 나온 새끼도 아주 위장이 잘 되어 있어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세 번째는 새끼의 보호색. 그죠, 여러분? 결국 뭐야? 흰꼬리 메딸이 다 뭘 가지고 있다? 보호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각각 대등한 내용이지, 여러분. 자, 대립관계, 중국의 담벽과 일본의 담벽, 대립관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장 구조 또는 문단 구조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문장 구조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문단 1과 문단 2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문단 1과 문단 2를 만나서 글이 되거든. 글. 그럼 이제 문단 1과 문단 2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뭐가 있어, 여러분? 문단 1, 문단 2가 있으면 이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되는 거야? 하나는 주지 문단이 되는 거고 하나는 뒷받침 문단이 되겠지, 그치? 만약 뒤에가 주지 문단이면 앞에가 뭐가 되는 거다? 전제가 되는 거겠고. 알겠습니까? 예. 그게 글의 구조야. 똑같아. 문단의 구조와 글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이제 단락 독해, 그러니까 이제 문단 독해입니다. 문단 독해. 자, 단락의 기본 구조. 아까 설명드렸잖아. 단락의 구조. 하나의 중심 문장 소개. 자, 하나의 중심 문장과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여러 개의 뒷받침 문장이 합해서 이루어진다. 그게 단락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삶은 노래와 함께 해왔다. 자, 일반적이야, 구체적이야? 일반적이지.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삶이 어떻게 노래와 함께 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지금 없거든, 그쵸? 그럼 이제 뒤에는 뭐가 와야 돼? 구체적인 기술이 와야 되겠지. 우리 민족은 모를 심거나 김을 맬 때 손발을 맞추기 위해 노래를 했대. 두 번째, 또 별을 벤다든지 타작을 할 때에도 노래를 부름으로써 일의 능률을 높였대. 그 다음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어서 상여가 나갈 때에도 노래를 불렀대. 아, 그러니까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 그리고 추수를 할 때, 그죠? 심지어 사람이 죽어서 사결을 메고 나갈 때도 노래를 불렀으니까 우리 민족의 삶은 늘 무엇과 함께 왔어? 노래와 함께 해왔겠지. 그래서 앞에가 뭐가 되는 거야? 주지가 되고 뒤에가 부연, 즉 예시가 되는 거겠죠. 알겠어요? 자, 예문 2 보겠습니다. 수사법은 글의 매력을 높인대. 아, 일반적이지. 왜냐하면 수사법이 왜 글의 매력을 높이는지 알 수가 없거든, 그치? 그럼 얘가 주지야. 알겠어요, 여러분?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수사법이 왜 어떻게 글의 매력을 높이는지에 대한 뒷받침 내용이 뒤에 와야 돼. 알겠습니까? 같은 글이라도 적절한 수사법으로 표현의 묘미를 살린 글에 독자의 시선이 더 끌리게 마련이다. 이는 똑같은 영양가를 가진 음식이라도 색깔이나 모양을 그럴듯하게 갖춘 것이 먹는 이의 식욕을 더욱 돋우는 것과 같다. 즉, 자, 같은 음식이야. 거기에 근데 색깔이나 모양을 그럴듯하게 꾸민 음식이 더 맛있듯이 같은 글이야. 같은 글이야. 수사법으로 다양하게 꾸민 글이 더
내용이 어떻게 써, 여러분? 더 설득력 있게 더 잘 전달될 수 있겠지, 그치? 그죠? 그러니까 수사법은 글의 매력을 높인다, 높인다? 높인다, 여러분. 이번엔 어떤 방식 쓴 거야? 아니, 예시가 아니지, 이거는. 이런 걸 이제 우리 좀 이따 배울 거야.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봐봐. 자, 글에 사용된 수사법은 글의 매력을 높이네. 그죠? 음식에 사용된 색깔과 양념은 음식의 맛을 높이네. 그죠? 그쵸? 유사한 것에 뭐였지, 여러분? 빗댄네, 그죠? 글을 음식에, 수사법을 음식에 사용된 색깔과 양념에 이렇게 빗댄 거야, 그죠,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래? 비유라 그래. 알겠어요? 그래서 비유의 방식 쓰고 있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산다는 것은 곧 말을 한다는 것이래. 이것도 일반적이네. 그죠? 네, 그럼 이제 당연해.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뒷받침 내용, 상술이 와야 돼. 상술, 부연이 와야 돼. 자,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이 들 때까지 우리는 수천 마디의 말을 하고 산다. 그러니까 산다는 것이 말을 한다는 것이네. 즉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고 또 남의 생각을 들어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인생인 것이다. 삶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말이 있게 마련이다. 맞죠, 여러분? 다 앞에 산다는 것이 왜 말을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뒷받침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다음 이제 주제문의 진술입니다. 이건 이제 실제 글을 쓸 때, 그럼 이제 주제문을 어떻게 진술해야 되느냐? 주제문은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유적인 표현은 문학이 아니면, 여러분, 비유적인 표현을 쓰면 안 돼. 문학이 아니면, 예를 들면 마음이 헛헛하고 심란하고 막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선생님, 요즘 제 마음이 바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의사님께서 진찰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마음이 바람이라는 얘기는 지나치게 이게 비유적이어서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죠? 조금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한다고 분명히.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은 다양한 함축적 의미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정확한 의미 전달이 필요한 글에는 적절치 않아요. 자, 두 번째, 완곡한 표현은 삼가라. 이게 이제 말에서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는 미덕이에요. 미덕. 관용의 미덕이죠. 그죠? 관용의 미덕.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는 낮춰서 말하는 것이 여러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상대를 설득하는 글을 쓸 때에는 그때는 완곡한 표현을 써서는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를 들면 요즘 경기도가 계곡 무단 점용하고 있는 이 상인들 다 지금 막 불법 시설물 다 지금 철거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가가지고 이제 상인들하고 막 이제 간담회를 해요. 상인 측에서 얘기해. 이왕 오셨으니까 하는 건 좋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 달라. 좀 유예 기간을 뭐 준다든지, 이렇게 방법을 좀 찾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는 유예 기간은 없습니다. 유예 기간은 없습니다. 철거하십시오. 다만 그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명확하게. 그래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완곡하게. 예, 그 말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상대방이 이제 또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물어서 계속해서 이제 자기 주장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설득하는 글에서는 완곡한 표현은 자기 주장의 논지를 약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뭐뭐라고 생각한다, 뭐뭐인 것 같습니다, 같다, 이런 표현 쓰지 말자. 알겠습니까, 여러분? 단정적이고 확신에 찬 논조를 써야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논술을 위한 주제문 진술이라면 너무 그러니까 지나치게 막연한 주제문은 적절치 않습니다. 지나치게 막연한 진술문은 적절치 않다. 예를 들면 땡땡땡 구청 발전 방향, 땡땡땡 구청의 발전 방향. 자, 신입 공무원들에게 구청장님께서 자, 우리 구청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보고서를 한번 써주세요. 외부적 시각으로 한번 보고서를 한번 써줘보세요. 이렇게 딱 미션을 주셨어요. 그럼 땡땡땡 구청의 발전 방향. 이게 여러분, 이게 신입 공무원이 쓸 수 있는 내용이야? 구청의 발전 방향을 알려면 구청에는 여러분 복지도 있고요. 그죠? 또 교육도 있고요. 또 여러분 행정도 있고요. 그죠? 네. 또 뭐도 있어요? 뭐 건설도 있고요. 그죠? 교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청 가면 여러분 복지과, 교육과, 행정과, 전설 뭐 그죠? 다 있잖아, 그치? 그죠? 건설과, 그죠? 교통과, 상업과, 이렇게 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걸 구청의 발전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냐고, 이게. 그죠? 이건 구청에 근무하는 구청 공무원도 쓰기 힘들어. 왜? 대부분 자기 분야만 알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 주제를 한정해야지. 내가 예를 들면 건설 공무원이다. 건설. 그럼 나는 뭐야? 땡땡땡 구청의 건설인데 건설도 조금 더 한정시킬 필요가 있지. 건설 어떤 건설 분야의 발전 방향 이렇게 그쵸 조금 더 한정시킬 필요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대학교 4학년 학생이 논문을 써요. 4학년 학생이 논문을 쓴다고. 국문과 학생이 춘향전 연구. 이 춘향전 연구는 국문과 4학년 학생이 쓸 수 있는 그렇게 너무 막연해, 여러분. 너무 일반적이야. 평생을 춘향전만 연구한 사람도 있는데 대학에서 4학년 배우고서 춘향전을 연구한대요. 춘향전에는 여러분 춘향전에 나와 있는 사회상 연구, 춘향전에 나와 있는 계층 간 갈등 연구, 춘향전에 나와 있는 문체 연구, 표현상의 특징 연구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한정 지을 필요가 있지. 지나치게 막연한 진술은 막연한 주제문은 그 글의 방향성을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알겠습니까? 분야를 한정 지을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단락의 문장구조 분석입니다. 단락의 문장구조 분석은 아까 봐봐, 여러분. 얘기해줬잖아. 앞에가 주지면 뒤에가 뭐가 와야 된다 그러면 뒷받침, 예시나 비유나 이런 것들이 와야 되겠지. 그죠? 요 관계를 분석하는 거야. 요 관계. 자, 하나만 가지고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 자, 전통을 옹호하는 사람 가운데는 순수한 의도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대. 일반적입니까? 구체적입니까? 일반적이지. 왜 전통을 옹호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 그쵸? 그 일반적인 거야. 그럼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
왜 전통을 옹호하는 사람이 순수하지 못한지에 대한 뒷받침이 와야 돼. 그치? 자, 보자. 예를 들어 어떤 집단 안에 리더를 선출하는 방식이 있다고 하자. 집단의 성원 가운데는 이런 전통이 정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전통을 옹호한대. 그 사람은 순수하지 못해.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럼 그 사람은 그 집단의 전통을 옹호할 때 순수하게 옹호한 거야. 합리적이어서 옹호한 거니까. 반면 이러한 전통이 유지돼야 자신이 리더에 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대. 그 사람 불순하지. 그치? 순수하지 못하잖아. 어떤 이득을 가지고 전통을 옹호했으니까. 그래서 전통을 옹호하는 사람 가운데는 순수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네. 그치? 그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전자는 순수하지만 후자는 순수하지 못하다. 알겠어요? 자, 2번, 3번, 4번은 여러분 2, 3, 4는 결국 뭐에 대한 뒷받침이다? 1. 전통을 옹호하는 사람 가운데는 순수한 사람도 있고 순수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치? 그거에 대한 전체 뒷받침이야. 오케이? 이해됐어 여러분? 그 다음에 4는 2와 3에 대한 뭐야 여러분? 2와 3에 대한 뭐야? 주지지. 그쵸? 전자는 순수하고 앞에 사람 2번. 그죠? 어떤 사람은 순수하고 후자는 순수하지 못하다. 이게 뭐야? 4번이 2와 3에 대한 결론이 알겠습니까? 2, 3, 4 세 개 있잖아. 그치? 그죠? 예. 그래서 자, 그리고 2, 3, 4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고. 그럼 자, 보자. 만약 여기서 문장이 4개, 이렇게 1, 2, 3, 4, 4개로만 짜여 있다면 우리는 1번을 뭐라고 하면 돼? 주지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2, 3, 4는 예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주지, 예시인데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뒤에 또 있네? 자, 뒤에 또 있어. 뒤를 읽어봐야지. 자, 5번. 따라서 우리는 전통을 옹호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순수한 동기를 채웠다고 볼 수는 없다. 자,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전통을 옹호한다고 다 순수한 사람은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5번 얘기하려고 전통 옹호한다고 다 순수하진 않아. 자, 이 얘기하려고 1, 2, 3, 4 전체 얘기한 거네. 그죠? 그럼 1, 2, 3, 4 전체는 뭐가 되는 거야? 5에 대한? 그렇지! 그죠? 전제가 되는 거겠지. 그리고 5가 주지가 되는 거야. 전통을 옹호한다고 다 순수하진 않아. 자, 그 다음에 6번 보자. 6번.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전통을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전통을 경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 왜? 전통을 옹호하는 사람 중에 순수하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 6번은 뭐예요, 여러분? 주지에 대한 부연이겠네, 그치? 그죠? 부연. 자, 그래서 이 글 전체의 주지는 5번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걸 우리는 단락의 문장 구조라고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단락의 그 유형인데요. 단락의 유형. 자, 여러분, 주지가 앞에 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죠? 이걸 이제 우리는 무슨 구성? 두괄식 구성이라고 해요. 알겠죠? 네, 두괄식 구성.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문장 4가 주지가 돼도 된다고 했잖아. 그죠? 그리고 앞에서 뭐 해주면 되니까? 앞에서 앞받침해주면 되니까. 그치? 문장 1, 2, 3이 앞받침, 즉 전제고 문장 4가 주지라고 한다면 문장 4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지라고 하면서 이거 무슨 구성? 주지가 뒤에 있는 무슨 구성? 미괄식 구성이 되는 거지. 미괄식 구성.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어. 아까 봐봐. 여기 지금 금방 1, 2, 3, 4, 5, 6 아까 금방 한 거야. 5번 전통을 옹호하는 사람 중에 순수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죠? 이 얘기가 주지야. 얘가 주지. 그럼 앞에가 전제잖아. 전제, 주지, 그리고 부연이지. 그치? 그죠? 크게 보면 전제, 주지, 부연이잖아. 주지가 가운데 있네, 여러분. 무슨 구성? 중괄식 구성.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양괄식 구성도 있는데 양괄식 구성은 이런 거예요. 양괄식 구성은 자 주지, 부연, 다시 주지, 이게 양괄식 구성인데, 그런데요 아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의 문단, 하나의 단락의 중심 내용, 하나의 집안의 아빠, 즉 가장은 몇 명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한 명. 따라서 하나의 문단의 중심 내용, 주지는 몇 개여야 됩니까? 하나. 그러니까 양괄식 구성이 주지, 부연, 주지, 이게 양괄식 구성인데 이 주지와 이 주지는 서로 같은 주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앞에 주지, 뒷붙임, 그리고 강조하는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겠지, 그죠? 그쵸 여러분? 그런 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리는 걸 뭐라 그래? 양괄식 구성이라고 해. 주지, 부연, 강조.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단락 구성의 요건입니다. 아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자 봐봐. 문장 1, 문장 2, 문장 3, 문장 4는 하나의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치? 그죠? 그걸 무슨 성? 무슨성, 단락 구성의 요건 중 통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화제, 다른 주제가 들어가 있으면 나와서 문단 2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왜? 문단은 통일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문장이 있으면 새로운 문단을 이루어야 한다. 그게 통일성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통일성이 결여된 단락 보겠습니다. 불의 사용은 인류 역사의 커다란 진보의 하나이다. 일반적 진술입니까? 구체적 진술입니까? 일반적 진술이지. 왜? 불의 사용이 어떻게 인류 역사에, 왜 인류 역사의 커다란 진보인지 알 수가 없거든. 그쵸? 그럼 얘가 주지야. 알겠어요? 신에게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다는 그리스 신화 영웅 프로메테스의 고통은 인간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게 과연 여러분 불의 사용이 인류 역사의 커다란 진보의 하나인 것과 관계가 있는 내용이야? 관계 없는 것 같은데? 다음 보겠습니다. 불로 음식을 익혀 먹게 됨으로써 소화가 쉽게 되었어요. 그거 뭐야? 인류 역사의 진보잖아. 소화가 쉽게 되면서 여러분 인간 생명이 연장된 거 아닙니까? 또 불의 사용으로 난방과 조리가 가능해져서 인간 활동 영역이 확대됐습니다. 이거 진보 아닙니까? 그렇죠? 또 금속의 재련이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이걸 가지고 도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다 뭡니까 여러분? 불의 사용으로 인한 인류 역사의 커다란 진보를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난데없이 프로메테우스 신화 얘기가 왜 들어가 있냐고 거기.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그래? 통일성을 해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완결성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주제 문장은 일반적 진술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여러분 일반적 진술은 다른 문장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어. 그래서 좋아. 그렇지? 넓어서 좋다고. 일반적 진술. 알겠어? 근데 단점이 있지. 너무 넓으니까 빈틈이 송송송송 뚫려 있어. 그치? 그 빈틈을 누가 채워줘야 된다고? 그쵸? 그 뒷받침 문장들이 빈틈을 채워줘야 되는 거야. 자, 근데 만약 일반적 진술의 이만큼의 빈틈을 뒷받침 문장이 다 채워주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런 뒷받침 문장들을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예를 들면 완결성이 결여된 단락입니다. 소설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배경, 인물, 사건 셋이다. 일반적 진술이지. 그럼 얘가 주지입니다. 뒤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이 세 가지가 왜 소설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에 대한 각각의 설명들이 뒤에 와야 되겠지. 그치? 그죠 여러분? 그게 뒷받침 문장의 역할입니다. 배경은 인물이 행동을 벌이는 시간과 공간, 분위기 등이며 사건은 인물이 배경 속에서 벌이는 행동의 체계이다. 곧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것이 소설 구성의 뼈대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앞에서 구성 요소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배경, 인물, 사건 셋이라고 했는데 배경과
사건에 대한 설명은 있는데 지금 인물이 왜 중요한지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빈틈이 있단 말입니다. 채워주지 못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완결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700쪽) 보세요. 앞에 700쪽. 앞에 700쪽 4번 문장 볼게요. 소득, 자원 소비, 쓰레기 양산 등은 갈수록 북쪽에 집중되었다. 이거 일반적 진술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얘가 주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소득, 자원 소비, 쓰레기 양산이 어떻게, 그죠? 북쪽에 집중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뒷받침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뒤에 보겠습니다. 현재 지구 자원 소비량의 80%는 세계 인구 20%에 해당하는 북쪽 사람들의 몫이다라고 했으니까 자원 소비가 왜 북쪽에 집중되었는지에 대한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스위스 시민이 버리는 환경유해 쓰레기 양은 사하라 사막 주변 농민의 평균치보다 2000배나 많대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어떻게 북쪽에 집중되었는지에 대한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뭐 빠졌죠? 소득이 어떻게 북쪽에 집중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단락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단락 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다음입니다, 여러분. 일관성입니다. 자, 일관성은요, 특히 이제 논설문 같은 경우죠. 이 문장 일에 어떤 주장이 왔어요, 주장. 그 주장이 뒤에 가서 바뀌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그치? 여러분, 주장이나 관점, 태도가 흔들리면, 바뀌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일관성이라고 그래. 주장, 태도, 관점 등이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일관성이 결여된 단락입니다. 마지막. 우리 사회에도 이웃사랑의 봉사 정신이 생활화되어 가고 있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한편에 두고두고 우리들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는 미담의 주인공이 늘고 있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촉촉하게 적셔주는지에 대한 뒷받침 내용이 뒤에 와야 되겠지, 그치? 어려운 살림에 한 푼 두 푼 모은 전 재산을 학교 발전에 써달라고 하는 할머니, 아, 좋습니다. 또 할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묵묵히 드러나지 않게 사회의 불우한 이웃을 위해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삭막한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잘 뒷받침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까지 썼으면 이 단락의 주제는 뭐가 되는 거야? 자, 봉사 정신의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그죠? 즉 첫 번째 문장. 우리 사회도 이제 이웃사랑의 봉사 정신이 생활화되어 가고 있다. 그게 이제 중심 문장이 되는 거지. 자, 근데 마지막에 보세요. 그렇지만 아직도 선진복지 국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말이다. 뭡니까 이게? 앞에 있던 얘기가, 그죠? 주장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일관적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봉사정신이 생활화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를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걸 일관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단락 구성의 요건, 원리를 배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이제 글의 독해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